아니 어떻게 경영권이 프리미엄의 대상이에요. 경영은 부담과 책임입니다. 이게 아주 잘못된 한국적 풍토죠. 룰이고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장담하건대 코스피 5천은 바로 갑니다. 코스피 5천, 코스닥 2천. 소심하게 그냥 주가 2배 정도 상승을 말씀드렸는데 PBR 기준으로 미국 시장만큼 올라간다고 하면 사실 4배 되는 겁니다. 그럼 많이네요. 그러면 코스피 많이죠. 근데 일단 1차 목표는 네. 2배까지만 하고. 이런 거 웃음이 나오면 안 되는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할 수 되는데. 있다니까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책에 10가지 룰을 제시를 했는데요. 네. 일단은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에 많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참여를 해야 돼요. 네. 근데 내가 삼성전자 주식 10주 갖고 있는데 주총장까지 갈 수 없잖아요. 편하게 할 수 있어야죠. 이게 편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예탁결제원에서 운영하는 K보트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 전자투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로 간단하게 자기 인증만 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집이나 사무실에서 주총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률상으로는 회사 이사회에서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의무화하자는 거죠. 법을 바꿔서 무조건 적어도 상장회사라면 그거 K보트 시스템 운영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주총의 모든 안건에 대해서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연기금의 태도가 좀 바뀌어야 된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돈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네.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이 아무리 재산이 많다고 해도 네.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조족지혈이죠. 그럼 뭐 세계 3위인가 막 2위인가 엄청 3대 이제 연기금이라고 하죠. 3대 연기금. 3대 연기금 중에 하나인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이게 자산총액이 불어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곧 이제 1위, 사실상 1위라고 봐도 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국민연금이 거의 모든 상장회사에 좀 굵직굵직한 대기업에는 2대 주주 내지 3대 주주인데 이 의결권 행사할 때 보면 대단히 소극적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소액주주 편에 잘 안 서요. 의결권 행사할 때 보면.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죠. 사실 주주행동주의, 저는 이제 소액주주 혁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건 결국 소액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주주행동에 나서자는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원래는 주주행동주의는 소액 투자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연기금 펀드 이렇게 돈 많은 데서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잘 안 되니까 제가 소액주주들이 먼저 나서자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국민연금이 어디보다도 주주행동주의에 앞장서야 마땅해요. 그러네요. 또 국민을 위해서 있는 그렇죠. 연금이니까. 연금 수익률이 달려 있는데요, 당장. 근데 너무 소극적이었어요. 지금까지. 네. 그래서 이제 연기금의 태도 변화를 요구를 했고, 세 번째 룰은 자사주 매각 의무화입니다. 이 자사주를 사면 태워버리는 게 원칙이에요. 미국도 거의 그렇거든요. 애플 막 잘하니까 주가 막 날아가잖아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제가 아는 유일한 예외는 워런 버핏이 운영하는 버크셔 해더웨이. 거기는 자사주를 사도 그냥 갖고 있어요. 근데 주주들이 왜 다 용인하느냐? 버핏이니까. 그리고 버핏이 보여준 퍼포먼스가 있으니까. 그 주식 장기 투자한 사람들은 다 부자 됐잖아요. 네. 한 주당 뭐 맞아요. A 클래스 같은 경우 한 주에 지금 한 50만 불쯤 네. 하나요? 한 5, 6억, 주당? 5, 6억 하는 것 네. 같은데. 네. 그러니까 원래는 자사주는 사면 소각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이사의 주주이익 확인, 이게 우리 상법에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뭐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회사가 그 지배주주만을 뜻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뭐 운영이 여태까지 되어 왔어요. 그래서 소위 그 모든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해서 이사는 활동해야 된다. 네. 그리고
그런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런 조항을 상법에 넣자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이 말 많은 쪼개기 상장 금지입니다. 이제 지금 정부 들어서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는 상장을 안 시켜주겠다고 했는데 5년도 너무 짧아요. 원칙적으로 이 쪼개기 상장은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집단 소송 제도의 개혁, 이제 클래스 액션이라고 그래갖고 네. 우리나라는 집단 소송 제도가 아주 일부분에만 도입이 되어 있어요. 증권 관련 집단 소송만 허용이 되어 있는데 네. 그것도 대상도 너무 적을 뿐만 아니라 절차가 무지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게 집단 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놓고 1심부터 1, 2, 3심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집단 소송의 대상이 된다라는 게 최종심에서 확정이 되면 다시 그러면 배상 책임이 있느냐, 배상액이 얼마나 되느냐를 놓고 다시 1심부터 시작해요. 사실상 6심제예요. 네.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집단 소송 제도를 개혁하자는 것이고, 집단 소송의 형태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냥 부연해서 한 예를 들면 주주 대표 소송이란 제도가 있잖아요. 네. 일정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네. 거기서 배상액이 인정되면 그 돈은 회사로 들어갑니다. 주주 대표 소송이라는 게 지금 우리 제도에도 있는데 거의 활용률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게 소송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소송에 이겨갖고 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그 배상액을 소송 건 주주들이 받는 게 아니고 그 돈은 회사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주주 대표 소송에 아주 그 성공적인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네. 뭐냐면 현대 엘리베이터의 뭐 회장인 현정은 회장을 상대로 스위스의 엘리베이터 회사인 쉰들러가 이제 주주 대표 소송을 걸었습니다. 네. 쉰들러는 현대 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예요. 1대 주주는 물론 현정은 회장 일가가 1대 주주고요. 이 주주 대표 소송을 하는데요. 이게 대법원 확정 판결 나기까지 9년 걸렸어요. 와, 엄청 길게 걸리네요. 9년 걸렸는데 쉰들러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의 소송을 맡겼어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 소송 비용 아마 수백억 썼을 거예요. 김앤장 되게 비싸거든요. 제가 하는 로펌은 그렇게 비싸게 안 받습니다. 네. 정말 소송 비용 수백억 썼을 거예요. 그래서 9년 동안 소송을 해갖고 결국엔 쉰들러가 이겼어요. 그래서 현정은 회장이 그 소송 비용 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주 대표 소송이 활성화가 안 되죠. 그래서 대략 제가 알기로는 이자까지 해서 한 2,800억 정도를 현대 엘리베이터에 집어넣었어요. 배상 책임을 이제 이행한 거죠. 뭐 이행 과정도 영 찝찝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만 또 현대 엘리베이터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다만 쉰들러는 수백억의 소송 비용을 대고 약 15% 정도의 지분을 들고 있을 거예요. 아마 네. 현대 엘리베이터. 근데 이제 주가가 오른 거로 뭐 이익을 봤다고 쳐야겠죠. 근데 그만큼 우리가 사실은 어떤 잘못된 결정을 한 이사나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하기가 어려운 구조거든요. 우리나라가. 네. 집단 소송은 아예 뭐 대상 자체가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소송 제도를 바꿔줘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건 다 국회에서 법률 개정으로 해줘야 될 부분이고요. 그거 뭐 2천 또 몇 억 그거 회사로 귀속됐으면 또 그거 어떻게 사용될지 추적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상장 회사니까 뭐 그 공시를 통해서 대략은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상장 회사는 또 이 터널링이 심해요. 터널링이라는 게 뭐예요? 왜 우리 터널 있잖아요. 이렇게 굴 뚫어서 이게 그 터널링인데 이게 밑에서 굴 뚫어서 이렇게 쫙 뽑아 먹는 거죠. 우리로 따지면 횡령 배임에 해당할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 형법상의 횡령 배임보다는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재산을 이제 사취하는 거, 뭐 이렇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거 이런 걸 포괄적으로 터널링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상장회사는 정말 터널링이 심해요. 음. 왜냐하면 뭐 사돈의 8촌 명의가 됐던 아니면 자식 명의가 됐던 이상한 비상장회사 개인회사 만들어 놓고 이게 소위 통과세 받는 것도 너무 많고 이게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되는 기업은 그나마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를 받습니다. 근데 상장회사라고 해서 자산 2조 안 넘는 회사도 또 많이 있잖아요. 시가총액 뭐 몇천억 수준의 많죠. 회사들 많으니까 거의 감시의 사각지대예요. 그건 내부 고발자가 나오기 전에는 네. 도대체 어떻게 빼먹는지 뭐 얼마 전에 온라인 파트너스가 주주 행동주의를 펼쳤던 SM 엔터테인먼트도 그렇죠. 열어보니까 이순만. 뭐 이순만 창업자의 개인 회사로 이렇게 네. 이익이 많이 이전되는 게 있었죠. 네. 그런 게 다 터널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근절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 현대 엘리베이터에 들어간 2,800억도 유심히 잘 봐야겠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가 앞서 잠깐 말씀드린 디스커버리 제도입니다. 이건 그 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아니면 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할 때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증거를 원칙적으로 회사가 제출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거예요. 만약에 증거 제출을 안 한 게 나중에 드러나면 무조건 그건 페널티를 먹습니다. 거의 패소예요. 네. 미국에서는 이 디스커버리 제도가 그만큼 중요해요. 네. 이제 우리나라에는 도입이 안 돼 있죠. 그걸 적어도 회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부터라도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을 시작하자. 그래서 소액주주들이 경영진의 잘못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때 좀 더 쉽게 네.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죠. 그리고 여덟 번째가 경영권 지분 매각 시에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를 하도록 하자. 이거는 얼마 전에 그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앞으로는 네. 경영권을 인수할 때는 50% 플러스 한 주를 매입하도록 하겠다.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엔 이것도 약간 미흡해요. 네. 왜냐하면 SM 사례를 보면 그게 막 그 하이브하고 카카오하고 붙었잖아요. 지분 경쟁이 붙었잖아요. 결국엔 이제 카카오가 이겼는데 카카오가 그래서 40%를 공개 매수를 했어요. 그 소액주주가 만약에 100주를 갖고 있었으면 네. 자기 주식 중에 40%는 공개 매수에 팔 수가 있는데 나머지 60%는 들고 있어야 돼요. SM의 경우에는 공개 매수가가 15만 원이었죠. 근데 그 공개 매수가 끝나고 나서는 주가가 많이 또 떨어졌었어요. 맞아요. 그렇게 10만 원대 부분까지 떨어졌어요. 최근엔 엔터주가 잘 나가면서 좀 오른 것 같은데. 근데 다른 사례를 예를 들면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MBK하고 유니슨 캐피탈이 공개 매수를 했는데 원칙적으로 다 사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의 97% 8%를 공개 매수 시에 주당 19만 원에 다 인수를 하고 남은 조금도 결국엔 다 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장 폐지에 들어갔죠. 그리고 몇 년 이제 경영 개선을 한 이후에 뭐 재상장을 하던 아니면 비상장 회사인 상태로 다시 매각을 하던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원래는 이게 원칙이에요. 100% 다 사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렇구나.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여태까지 그런 기사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회사 최대 주주가 뭐 지분을 30% 들고 있었는데 이걸 팔아요. 자기 지분 30%와 경영권을 팔아. 근데 그 회사가 주당 10만 원이면 최대 주주 30%는 팔면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서 뭐 15만 원씩 매각했다.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뭐 100% 프리미엄을 붙여서 20만 원씩 매각했다. 네. 그래서 어디서 인수했다. 회사를. 이런 기사 많이 봤잖아요. 네. 지금도 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거 외국 사람들한테 설명을 못해요. 왜냐하면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지분으로 이야기하면 되는 건데. 아니 경영은 부담이자 책임이지 왜 프리미엄을 받을 권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경영은
엄청나게 부담된 거예요. 음. 모든 주주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갖고 내가 잘 경영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경영진은 월급도 받습니다만 그건 일하는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아, 그건 프리미엄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한국의 많은 경제 기사를 번역하거나 설명을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설명하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에게. 외국은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지금 이걸 지금 이제 문제의식을 좀 갖게 되는데 느낌이 아까 앞서서 막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신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뭐 자사주 갖고 있다가 경영권 방어에 네. 쓰고 터널링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용할 수 있는 걸 경영권으로 해석하면 그렇죠. 경영권에 엄청난 이윤이 그 혜택이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넘길 때는 당연히 그 건물 상가 넘길 때 받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네. 상가 건물이 있어요. 네. 근데 상가 건물이 뭐 10억짜리 상가 건물인데 네. 권리금. 그 네. 세가 어. 예를 들어서 연 4%가 나와. 네. 그러면 4천만 원의 임대 소득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상가를 살 때, 상가 건물을 살 때 은행에서 5%의 대출 이자로 샀어요. 네. 그럼 뭐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만 극단적인 예로 10억을 모두 대출 받아서 산다고 할 때 그러면 1년에 5%면 5천만 원의 이자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임대 소득은 4천만 원이야. 그럼 누가 봐도 손해 그렇죠. 보잖아요. 네. 그런 거래는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근데 실제로 그런 거래가 이루어져요. 네. 그럼 중개하시는 분이 뭐라 그래요? 세는 연 4천만 원 들어오지만 관리비에서 남기시면 되잖아요. 그렇구나. 근데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관리비에서 남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우리나라 상장회사 거래가 꼭 이런 식이에요. 그렇구나. 아니 그러니까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개적으로 주고받죠. 그러니까 외국은 경영권 프리미엄은 없고 다만 공개 매수가는 시가보다 높죠. 당연히 그래야 주주들이 주식을 살 테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거는 최대 주주나 경영권을 갖고 있는 사람만 비싼 가격으로 파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주주가 다 지금 시가보다는 높은 주가에 파는 거죠. 그게 이제 룰 8번째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좀 무섭다고 느껴지는 게 주식 전문가분들도 얘기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되게 자연스럽게 쓰시거든요. 그렇죠. 문제의식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게 문제의식을 지금 느끼게 되는데요. 아니, 어떻게 경영권이 프리미엄의 대상이에요. 경영은 부담과 책임입니다, 이게. 그렇구나. 네, 맞네요. 아주 잘못된 한국적 풍토죠. 그리고 9번째는 이제 이 소액주주들이 피해 보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 부처나 금융기관에 소액주주 보호하는 좀 부서를 설치를 해서 적극적으로 피해 신고도 받고 또 방지책도 만들어내는, 물론 우리도 금융감독원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역할에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적극적인 어떤 부서나 이런 기관을 만들자, 소액주주 피해 예방 기구를 신설하자는 내용이고요. 10번째는 제가 앞서 가장 중요한 건 소액주주들의 참여라고 했잖아요. 네. 주총에 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결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배주주를 견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종토방 들어가면 글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오는데 별로 읽을 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글 쓴 사람이 그 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도 안 되고 대부분 글 쓰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아예 주식이 한 주도 없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글의 내용을 보면. 네. 그래서 이런 정말 진정한 주주들이 모여서 소위 집단 지성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플랫폼, 네. 이거는 지금 벌써 이루어지고 있어요. 일부에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활성화는 안 돼 있습니다만 이런 걸 집단 지성 플랫폼을 활성화시켜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정말로 소액주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모으는데 활용하자. 뭐 이게 이제 10번째 룰이고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장담하건대 코스피 5천은 바로 갑니다. 코스피 5천, 코스닥 2천. 그리고 또 우리들의 노후도 아, 그럼요. 네, 어느 정도 안전해지고. 그 내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네. 좀 당에 소속돼 있으시니까 네. 요런 좀 이슈를 갖고 파이팅하는 뭐 그런 게 좀 네. 있을까요? 준비되는 게. 아, 일단 제가 열심히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당에도 내용을 전달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그 정책위원회에서도 뭔가 답을 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답이 나오면 뭐 보다 적극적으로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서 그렇다고 제가 뭐 국민의힘 홍보하러 나온 건 전혀 아니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거부감 느끼시지 마시고요.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 분도 이런 면에서는 힘을 합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주가 올리겠다는데. 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이제 앞으로 좀 세가 더 규합이 돼야죠. 네. 제가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이제 전문가분들 좀 모셔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그때를 좀 생각해 보면 2020년도에는 이제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네. 부자가 되고 막 어떤 주식을 여기에 되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셨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근데 했더니 잠깐 벌었지만 잃고 또 되게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이슈들 오늘 많이 얘기해 주신 그런 것들로 잃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점점 더 이제는 더 구체적이고 뭔가 궁극적인 그런 원인들을 파고드는 이런 흐름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점점 더 이렇게 뭔가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래서 내년에 총선이 이런 이슈를 좀 갖고 이렇게 이슈 파이팅을 해주시면은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뭐 계속 이 이슈를 갖고 활동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내년 총선을 통해서 국회 입성을 한다면 어느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또 제가 책에 담은 내용을 실천하고자 노력을 할 거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동학개미 분들이 돈을 번 분도 있지만 까먹은 분도 많고 또 요새는 소위 순환매라고 하잖아요. 종목별로 뭐 2차 전지 올랐다가 반도체 올랐다가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제가 주장하는 내용은 뭐 종목 선택을 뭘 해야 되냐, 어떤 주식을 사야 되냐 이런 구체적인 어떤 기법의 문제가 아니고요. 한국 주식시장을 전반적으로 다 끌어올리자는 것입니다. 이 결국에는 상장 기업의 거버넌스의 문제거든요. 지금까지는 거버넌스가 형편없는 회사가 너무 많았어요. 네. 근데 기업의 거버넌스라는 건 결국엔 적어도 상장을 했으면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기업이 활동해야 되고 기업 거버넌스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네. 이게 상식이고 기본인데 지금까지 그게 안 지켜졌던 것이고 이제는 기본부터 다지자. 네. 그러면 코스피가 소위 그 지겨운 박스피 항상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이거 탈출하고 이제 우상향 해야죠. 장기간에 걸쳐서. 일본의 사례가 또 있었고. 일본이 조금 제가 보기엔 일본이 인구 구조가 안 좋잖아요. 네. 뭐 우리는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일본 경제는 희망이 없어. 왜냐면 인구 구조가 나쁘면 아무리 경제 정책을 잘 써도 백약이 무효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일본 경제는 막 활력이 넘쳐나는 것처럼 보여요. 네. 일단 주가 상승이 되니까요. 결국엔 주주 환원율을 높이는 것이거든요. 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 채널에 이제 계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를 또 많이 하시고 또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와 시장주의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투철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뭐 이거를 이제 당과 당의 뭐 정쟁 싸움으로 받아들이는 분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를 정확하게 아실 것 같고 점점 더 앞으로의 변화의 그런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속한 당 말고 타당 말씀도 잠깐 해주면 더불어민주당에도 이영호 의원님 같은 경우에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시죠. 저 이게 당을 넘어서 또 협력할 수도 있네요. 그럼요. 힘을 합쳐야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끝으로 좀 시청자님들께 혹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웅달 책방 시청자 여러분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여유가 되시면 소액주주 혁명 한 권씩 사주십시오. 네. 그건 농담의 말씀이었고요. 무엇보다도
전반적인 우리나라 투자 문화가 바뀌어야 한국 주식시장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물론 뭐 뽑아놓고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적어도 투표할 때는 국민의 눈치를 보잖아요. 네. 주주들의 눈치를 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경영진들이 또 지배주주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소액주주 여러분들이 모두 참여를 하셔야 돼요. 투표 안 하면 대우 못 받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주주총회 전자투표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야 소액주주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그래야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의 거버넌스를 바꿀 수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실 만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만 제가 책 소개도 할 겸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 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액주주 혁명의 저자이신 김용남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